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패로 끝난 세계의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영상이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받아 파트 2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분명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살펴볼까요? 모홀 계획. 모홀 계획에는 5억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구를 뚫는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진지하게 이 실험에 임한 것은 미국 과학 아카데미의 미국인 학자였습니다. 그들은 굴착해서 관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물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10km 정도의 구멍을 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계획 후에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죠. 계획은 1961년에 시행되어 굴착 장소는 해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육지와 달리 해저에서라면 실제로 3,500m의 거리를 파지 않고도 더 깊게 팔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한 지점에 플랫폼이 설치되고 채굴이 시작되었는데요. 해저를 지나 180m 지점을 굴착한 곳에서 굴착기가 한 면에 펼쳐진 현무암층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장치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구멍은 5년 동안이나 미국 과학계를 따라다니며 보다 깊은 굴착을 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이 차례로 이어졌지만 모두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미국 정부가 결국 이 계획의 자금 원조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살레아르트 이가르카 철도. 이 철도 건설에는 400억 루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북극권 개척을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 스탈린은 살레아르트 이가르카 철도 건설을 생각해내었는데요. 건설이 예정된 라인은 오비강, 예니세이강을 가로지르는 아르한겔스크주를 노릴스크와 연결하는 것으로 이는 북극해 항로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범죄자나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수용된 강제 노동 수용소가 국내에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 노동자의 힘을 빌어 살레아르트 이카르카 철도라도 달로 가는 계단이 되고 국내의 어떤 꿈 같은 이야기라도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스탈린의 야망과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생각하면 이론가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 정도로는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죠. 계획은 194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철도 건설 공사에 동원된 인원은 8만 명에 이르렀고요. 철도는 1954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완성을 1년 앞두고 건설은 중지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원동력이었던 스탈린이 사망하게 된 것이죠. 신속하게 장례를 치르고 스탈린의 죽음을 애도한 뒤 새로운 지도부에 의해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철도 건설 공사에서 주 노동력이 되었던 사람들을 포함해 국내에 약 100만 명의 죄수가 풀려났습니다. 그 누구라도 더 이상 목숨과 빵 한 조각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건설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을 계산한 뒤 정부는 설비와 철도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머지않아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철로는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은 도둑 맞고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시베리아 마을의 외딴벽에는 방치된 증기기관차가 오늘도 녹슨 채로 남아있어 현지 사람들은 이 선로를 죽음의 선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궁전. 소련 시절의 프로젝트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소비에트 궁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었는지는 이전의 기록 분실로 인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22년 열린 제1회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대회에서는 호세를 위해 빛나는 미래를 창조할 뿐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어떤 물질적인 상징을 만들기 위해 소비에트 궁전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고 힘든 심의를 거쳐 1933년 5월 10일에 드디어 궁전의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을 폭파하고 그 자리에 궁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문화적 유산에 대한 만행이자 파괴행위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죠.
어째서 다른 곳에 지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러시아가 그 정도로 땅이 부족했을까요?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원래라면 벌써 몇 세기나 남아있었을 장엄한 건축물을 무너뜨릴 필요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짧은 검토 후에 성당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거대한 구멍에 굴착이 시행되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소비에트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고 꼭대기에는 거대한 레닌상이 놓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동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기 위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아름다운 먼 곳을 가리키고 있는 레닌의 손가락 한 개만 해도 6m의 길이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건설 공사에는 1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구멍 주위의 땅에 아스팔트를 스며들게 하거나 22m 깊이의 거대한 말독을 받거나 강 근처를 파내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을 퍼내야만 했습니다. 뼈대는 강도 높은 특별한 종류의 철이 개발되어서 빠른 속도로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1941년에는 10층까지 건설이 진행되었는데 때마침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건설은 동결되었고 뼈대는 군사산업용으로 해체되었죠. 1945년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는 나라는 이미 궁전을 설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렸을 때 구멍에 물이 가득 찬 것에 힌트를 얻어 모스크바 정부가 구멍에 수영장을 건설하기 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기초 부분은 모스크바 한가운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뻥 뚫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영장은 1960년 7월 16일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으며 1994년 9월 15일에 폐쇄되었습니다. 같은 해 대성당의 재건을 위해 수영장을 없애게 된 것이죠. 19세기의 대성당 건설에는 44년이 걸렸지만 재건은 불과 4년 만에 끝났습니다. 1931년에 볼셰비키가 폭파했던 것은 건축의 걸작이었지만 새롭게 지어진 대성당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바이 월드. 본전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를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다만 다른 것들과 유일한 차이점은 적어도 이 프로젝트는 희망이 있었고 전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두바이 월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상공에서 보면 대륙처럼 보이는 인공섬입니다.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라 할 수는 없지만 두바이에서 진행했던 다른 건설 사업과 비교한다면 가장 상황이 나빴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군도의 건설에는 13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실현은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의 건설이 성공한 후에 결정되었습니다. 군도는 섬의 개발과 상환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건설되었고 300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은 이미 많은 땅이 팔리던 무렵이었고 경제 위기에 의해 건축가는 건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구매자들은 미완성된 인프라 시설에 둘러싸여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수장은 관련된 채무를 도맡아 자신의 자금을 사용해 건설 작업을 무리하게 재개하였습니다. 현재 군도의 대부분은 모두 팔린 상태입니다. 더구나 섬은 돈이 있는 희망자라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별한 주문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되었습니다. 섬 하나의 가격은 입지나 면적에 따라 1,000에서 5천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에게는 무척 솔깃한 투자였기 때문에 팜 아일랜드와 페르시아만 연안의 주택이나 토지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버리게 됩니다. 다만 두바이 월드의 경우에는 그다지 순탄치는 않았어요. 이를테면 2012년 11월 인도인 사업가 바킬 아드메드 아즈미 씨는 면적 약 3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레바논 섬을 구매액보다 680만 달러나 저렴한 950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섬에 산호초와 야자수가 많이 자라면서 앞으로 가격이 수백 배 상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모험이고 모험은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어떤 프로젝트라도 비록 그것이 큰 실패를 불러온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기쁨과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이 채널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